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박진우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어느덧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백제의 성장 과정을 이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백제의 건국부터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백제가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백제의 왕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요, 저번 시간 토론했던 거 한번 분석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토론 질문은요, 백제와 일본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칠지도는 과연 바친 거냐, 선물한 거냐, 이런 역사적인 논쟁 왜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세 글자만 적어줬어요. 바로 자존심이라고 적어줬습니다. 지금도 이 독도에 관련된 싸움이나 다양한 이런 논쟁거리들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대립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대로 이 자존심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국가적인 국제관계나 이런 것들 연속선상에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격적으로 또 수업하기 앞서서요, 이전까지 수업하고는 조금 변화된 방식이 곧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전까지는 선생님이 PPT에다가 그 어여쁜 여자 목소리들을 더빙을 했었는데 사람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빙을 하지 않고 그냥 제 육성으로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굉장히 스위트하거든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백제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알아본 것은 근초고왕을 정점으로 해 백제가 최고 전성기를 맞이한 이후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 백제의 왕이 죽고 수도가 함락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제가 큰 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백제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을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특히 오늘 주목해야 될 왕은 6세기, 즉 500년대에 등장했던 성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업적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제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은 바로 고구려와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혹은 막기 위해서 동맹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대상국을 찾기 위해 백제는 자신의 동쪽 편에 있었던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찾게 됩니다. 신라도 마찬가지로 고구려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동맹국을 찾던 시점이었는데요. 백제와 신라는 서로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백제의 왕이었던 동서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신라의 귀족과 결혼하게 되면서 서로 가족관계가 되면서 서로 힘을 합치고 고구려의 위기를 막게 되는 상황이 이 동서왕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대로 동서왕 같은 경우에 신라와의 홍인동맹을 통해서 고구려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 동맹 이름이 바로 나제동맹인데요. 신라의 나, 그 다음에 백제의 제라고 하는 끝글자들을 붙여서 나제동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 동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와 동맹을 맺은 것도 중요하지만 고구려의 바깥쪽, 즉 중국 대륙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통해서 고구려에 대항하고자 라고 했던 사실까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왕은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동서왕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령왕릉인데요. 이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 양식이 벽돌무덤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석촌동 고분군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 보시면 계단식으로 돼서 돌이 쭉 쌓여져 있는 양식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무령왕릉은 벽돌무덤 양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고 중국의 양식입니다. 이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 무령왕릉에는 여러 가지
교류의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령왕이 생각했던 것은 22담노제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되는데, 이전의 왕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귀족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었다고 해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 지방의 귀족들에게 죽었기 때문에 이 지방의 귀족들을 통제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왕족을 지방에 파견하는 22담노제를 실시하면서 왕권도 강화시키고 지방 통제력도 강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창고라고 불리는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발굴된 굉장히 재미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양식을 전해 받아서 만든 최초의 벽돌 무덤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무령왕릉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문화재들이 있는데, 이 문화재들 속에서 각각의 역할들도 있고요. 이게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은 그런 문화재들,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시면서 이게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이게 백제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참고 삼아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PPT 화면과 교과서 55쪽을 참고하셔서 백제 자체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중국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일본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함께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중국, 백제, 일본의 모든 문화재와 그 다음에 문화 방식들이 어우러져서 만든 작품이 바로 무령왕릉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적어주셨나요? 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자체, 이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양식의 자체가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로 바로 벽돌 무덤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적어놓은 돌이 있습니다. 이걸 지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석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을 지키는 돌짐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화폐인 오수전, 그 다음에 중국의 도자기, 청동 거울이 이 무령왕릉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이 있냐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면 좋은 점이 이 무령왕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일본석이라고 하는 책에 사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부터 약간의 일본과 교류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무령왕릉 안에는 일본식 청동 다리미, 신발, 그 다음에 관,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일본과의 교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교과서 54쪽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학습지 25쪽에 있는 빈칸들을 한번 채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그대로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답을 옮겨 적기보다는 내용을 함께 이해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자, 여러분들 빈칸 잘 채워보셨나요? 여러분들 처음에 선생님이 성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중해서 알아보자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령왕을 이어서 성왕이 어떻게 백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고자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계류왕이 죽으면서 백제가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고 했었죠? 예, 그렇죠. 바로 공주, 웅진으로 옮겼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 공주라고 하는 지역은 방어를 하기에는 적합하지만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시장을 열거나 이런 등등의 개방적인 지형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성왕이 먼저 평야지대면서 그 강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은 지형으로 옮기게 되면서 백제가 다시 한번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이 현재 백제인데 우리는 북쪽의 나라였던 부여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이 부여에 다시 기운을 이어받아 보자라고 하면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바꾸게 됩니다. 한 15년 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그 성률이라고 하는 배우가 소지섭이랑 같이 찍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천년지혜였나요? 거기서 나는 남부의 공주 부여주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발연기를 보여줬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좀 다른 소리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백제 중앙집권체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기 위해서 관청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요. 불교를 장려하면서 내가 곧 부처다 라고 하는 왕권 강화 정책을 다시 한번 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불교를 더 좋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중국 남조와 교류하면서 불교를 더욱더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성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왕의 정책으로 인해 백제에 다시 한번 힘을 커지게 됩니다. 앞서 동성왕 때부터 신라의 귀족과 백제 왕족들이 뭘 했었죠? 그렇죠. 결혼을 했었죠. 바로 결혼동맹을 통해 신라와 백제가 힘을 합쳤었죠. 그 목적은 바로 고구려를 이기기 위해서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무찌르기 위해 백제와 신라의 군대가 힘을 합쳐서 한강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군이 한강 유역을 뺐습니다. 하지만 신라가 여기서 백제를 배신합니다. 이 한강 유역을 반띵을 하게 되면은 영토가 좀 작아지고 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 당시에 신라의 왕이었던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스틸합니다. 백제 성왕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성왕이 이 사실을 듣고 500명의 군사만 딱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신라군이 매복을 했다가 관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왕을 전사시킵니다. 그리고 성왕의 목을 댕강 잘라서 수도 경주로 가져와서 전시를 해놓습니다. 백제의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뒷박하겠죠. 이러면서 성왕이 죽으면서 백제와 신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학습지 26쪽으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백제가 수도를 2번 옮겼는데요. 맨 첫 번째 수도는 바로 한성, 지금의 서울이었죠. 하지만 수도를 지금의 공주였던 웅진으로 한번 옮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옮겼습니다. 각각 수도를 옮긴 이유가 뭔지 선생님의 수업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한성에서 공주로 옮긴 이유는 장수왕의 공격으로 인해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면서 방어하기 좋은 웅진, 지금의 공주로 수도를 옮긴 것이 되었죠. 그래서 웅진 같은 경우에는 방어를 위해 옮겼다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도로 옮긴 것은 바로 웅진에서 사비였었죠. 이 수도로 옮긴 사람은 바로 성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방금 얘기했듯이 방어에만 적합했던 이 웅진이었기 때문에 더 활발한 교류와 더 활발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백제의 입장에서는 웅진보다는 사비가 적합했기 때문에 수도를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인 대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활동인데요. 이 백제의 흥망성쇠, 백제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봉우리와 내려가는 그 틈과 그 다음에 봉우리를 중심으로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로 쭉 올라가는 그 그래프 보이실 겁니다. 거기를 정점으로 최전성기를 찍었던 사람이겠죠. 바로 백제 근초고 왕이 되겠죠. 백제 4세기의 전성기를 이끌면서 중국과 진출하기도 하고요. 고구려를 공격해서 왕을 전사시키기도 하는 이런 단계가 바로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게 되죠. 그 쭉 내려오는 단계는 바로 백제 장수왕에게 전사당한 계로왕 시기가 되겠죠.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 백제가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잠시 좀 올라오는 상황이 보이죠. 바로 동성왕과 무령왕과 성왕을 중심으로 한 왕권 강화 정책, 지방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단계에서 쭉 올라왔다가 마지막에 성왕이 전사하면서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 차시 예고와 오늘 배운 걸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 2시간에 걸쳐서 백제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래프 그렸던 거를 토대로 백제가 최고 전점을 달리다가 고구려의 공격으로 최하점을 맞이했다가 성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시 정점에 올랐다가 신라의 배신으로 내려가는 이 상황까지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제와 고구려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신라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